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8월 초에 데자뷰가 좀 떠오르는데 또 ISM 제조업지수 전달보다는 올랐는데 어떤 부분이 좀 시장의 우려를 불러왔다고 봐야 될까요? 뭐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의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8월 ISM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46.8에서 47.2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 세부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모습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미국의 제조업 PMI 데이터를 발표하는 데가 이제 S&P 글로벌이 있고 ISM이 있는데 이 두 군데 수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S&P 글로벌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위축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ISM은 그래도 이제 저점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조업 PMI를 구성하는 이제 10개의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세부 지표가 바로 신규 주문이라든지 생산입니다. 즉,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엔 그 경기 자체가 좋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앞서 선행하는 게 바로 신규 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2.8%포인트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생산 같은 경우에도 1.1%포인트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또 여기에 재고 같은 경우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실적 시즌에서 항상 볼 때 기업들의 실적이 항상 그 탑라인,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바로 매출이죠. 즉, 매출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우려, 그로 인해서 실적 부분에 혹시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커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물가와 관련한 데이터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디스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조업 PMI 내의 물가의 데이터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초부터 전체적으로 글로벌 해상 운임 지수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제조업 기업들의 비용 증가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기업들의 물가 부담이, 그러니까 비용 원가 부담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그대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부분들이 좀 다소 부진하게 나오면서 다시금 지난 8월 초와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소폭 커지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실업률도 한번 8월 고용 보고서도 나오는데 미국 고용 지표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비농업 취업자 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고용 데이터를 볼 때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중요하게 보는데 비농업 취업자 수와 그리고 실업률 데이터를 이제 중요하게 보는데 비농업 취업자 수 같은 경우에 대략 한 16만 5천 명 정도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 16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한 20일경 정도에 미국의 이제 노동통계국에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그러니까 벤치마크 개정에 따른 이제 비농업자 취업 수를 다시금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82만 명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월별로 따져보면 대략 한 7만 명 정도가 과대평가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한 16만에서 17만 명 정도의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가 같은 경우는 기존 데이터를 이제 따라간다라고 하면 대략 파월 의장이 얘기한 한 10만 명 정도 증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건 저는 실업률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달 8월 1일날 이제 제조업 데이터가 부진하게 나오고 2일날 바로 실업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증시의 하락이 더 촉진되는 이제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실업률 데이터가 만약에 4.2%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 4.3%보다 좀 더 높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우려라든지 경각심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좀 더 연장선상에서 9월 FOMC 회의까지 가보게 된다라고 하면 좀 더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시장 예상대로 4.2%라든지 그 미만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다소 이번 달 지금 현재 간밤에 나온 어떤 하락장에서의 안도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게 꽤 늦게 움직이는 후행 지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한번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 다시 이 역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꽤 다른 시차가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고 있으신 게 미국의 실업률과 그리고 캔자스티 연은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미국 노동시장의 환경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실업률 데이터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간 단위로 확인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것들을 비롯한 다양한 약 20개가 넘는 노동시장과 관련한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보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실업률이 초기의 국면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과거의 흐름상을 좀 놓고 보면 항상 이 초기의 방향을 튼 이후에 급진적으로 상승하는 국면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그 시점이 경기 둔화 또는 침체에 대한 걱정이 더 항상 커졌던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상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7월 실업률은 4.3%였고 8월 실업률은 지금 주목해서 보고 계신데 시장 예상은 4.2%.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여러 지표들을 보면서 경기 판단이 균형을 잃어갈 텐데 앞으로 이제 이런 미국 경기 연착륙을 위협하는 요인들 또 어떤 부분들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거를 좀 경제 주체별로 좀 달리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보는 게 성장과 물가,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심리라든지 상황들이 좀 어떤지를 좀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정부인 거죠. 그동안에 지난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한 축이 바로 이제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미국의 정부 부채 같은 경우가 대략 35조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면 3개월 즉 100일마다 거의 1조 달러씩의 부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 현재 시점에서도 보면 올해 전체적으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 반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이자 지급 비용이 이미 국방비 지출을 넘어선 시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대략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의 이자 비용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재정을 더 활용할 여지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성장의 한 축이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건 또 대형주와 중소형주 좀 차별화돼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중소형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전미자영업연맹에서 나오는 소기업 낙관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과거 50년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달금리라든지 또는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경각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꽤 중요한 경제의 버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미국의 정책금리 자체가 5.5%로 지금 13개월 연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미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의 누적 효과와 시차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가계의 재정 스트레스도 앞으로 점차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정부, 기업, 가계 모두 다 일단은 각각 어떤 특정 스트레스 국면에 좀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연착륙을 좀 다소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외적 요인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정학적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가가 어떻게 보면 간밤에도 4% 넘게 하락을 하면서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제가 지난달에 또 나와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유가 같은 경우도 보면 데드크로스에 대해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 2014년 이후에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유가가 데드크로스가 났던 적, 그러니까 이게 주봉 기준이거든요. 났던 게 2014년과 그리고 2020년 이제 두 번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은 공급 충격 때문에, 다른 한 번은 수요 충격 때문에.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후자, 즉 수요 충격에 의한 데드크로스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반감시켜 줄 수 있는 게 지정학적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더 확산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건 유가의 급등이라고 하는 거고, 이 유가 급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성장은 둔화가 되고 물가는 치솟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생각하기 싫어하는 연착륙의 시나리오가 아닌 경착륙의 시나리오 중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항상 좀 물밑에서는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제 주체별로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 외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연착륙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난밤 그 경기 침체 우려
FOMC 비컷 가능성이 또 40%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이번 FOMC 어느 정도 금리 인하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은 25bp입니다. 네. 왜냐하면 50bp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줄 수 있는 충격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연준위원,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연준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단계적인 인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번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추세적으로 이어져야지 다시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이걸 다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분기에 물가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명확한 좀 더 신뢰 있는 데이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연준의 전체적인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 이제 중요한 게 고용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잭슨홀 시포지엄에서도 파월 의장이 밝혔던 것처럼 정책 조정의 때가 오기도 했는데 다만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졌지만 고용 위험은 커졌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파월 의장 자체적으로도 보면 더 이상 고용 시장이 냉각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주에 나온 고용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그게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업률이 생각보다 더 높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 빅컷의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밤에 제조 PMI가 좀 부진하게 세부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일단은 43%까지 올라가 있는 게 이게 고용 지표가 만약에 부진하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 역전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B컷이든 베이비컷이든 어쨌든 금리 인하는 9월에 예정이 돼 있고요. 이번 금리 인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펀더멘털에 따라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연착륙에 대한 프라이싱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혹시나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또 강하게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또 달리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이제 그 전에 앞서 이제 이번 주에 나온 고용 데이터가 더 안 좋게 나와야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정말 경기가 좀 더 꺾이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좀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따라 좀 달리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에 대한 펀더멘털이 좋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이번에 보였던 지난 8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초에는 이제 급락장이 나왔었지만 그 이후에 반등장이 나오면서 다소 안도 랠리가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고용 지표도 안 좋고 다음 주 그 이후에 나올 실물 경제 데이터들까지 다소 부진하게 시장 예상보다 부진한 데이터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경기에 대한 우려는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은 연착륙보다는 리세션에 대한 포인트를 더 높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가장 좀 잘 나타내줄 수 있는 게 장단기 금리차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1995년에 있었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과거에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그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신뢰성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항상 경기 침체 직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가 다시금 정상화되는 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연준의 긴급한 금리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시장이 B컷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프라이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약간 경착륙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지금 2022년 7월 이후에 거의 한 800일 정도 장단기 금리차, 즉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 간의 금리차가 역전되는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게 1929년 이후에 가장 최장기간 역전 기간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거의 다시금 정상화되는 국면에 와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 하반기 증시가 꽤 중요한 증시의 다음 변곡점을 볼 수 있을 때 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흐름, 결국 경기 펀더멘털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브리핑으로 다뤄보기도 했는데 9월은 전통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달로 꼽히기도 하는데 이번 9월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번 9월도 일단 기존의 계절성을 그대로 좀 따라가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번 첫 거래일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잭슨홀 이제 심포지엄 이후에 10월 중순에 있을 어닝 시즌까지 약간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공백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보면 약간 휴식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6월, 7월 증시가 S&P 500 기준으로 보면 항상 좀 화랑, 즉 썸머 랠리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9월 약간 한 템포 쉬고 이제 10월 중순 이후부터
약간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양 랠리 간에 있었던 중간 사이에는 약간 휴식기 기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통화 정책이라든지 뭐 연준의 FOMC 회의도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고요. 또 하나는 기업 실적도 쉬어가는 이런 공백기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모멘텀들 자체가 약간은 부재한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통적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현재 이런 데이터만 놓고 보면 8월 달에 9월 달 하락장을 이용한 바이 더 딥에 대한 전략은 유효한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좀 보면서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금리 인하기에 곧 진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에도 좀 관심을 보자라는 조언들도 많은데 금리 인하기에 주도주 변화는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스타일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8월 증시에서도 좀 그대로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8월 증시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시면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와 그리고 경기 방어 섹터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 섹터라고 하는 게 필수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뭐 유틸리티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부동산 섹터였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경기 민감 쪽인 뭐 에너지라든지 또는 IT라든지 경기 소비재,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섹터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지난 8월 달에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앞서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25bp씩 내려가는 그런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하는 금리 인하인 거냐. 아니면은 지금 지표들이 좀 다소 부진하게 나오면서 비컷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즉 리세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하는 금리 인하의 스타일인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8월 달에 좀 부진했었던 IT라든지 경기 소비자라든지 이런 쪽이 좀 더 강세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경착륙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대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경기 방어 섹터라든지 금리 인하 수혜 섹터가 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좀 챙겨봐야겠고요.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의회 연설에서 또 뭐 추가 금리 인상하겠다고 좀 발언을 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뭐 엔화 강세가 다시 한번 뭐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지난 8월 초에도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미국 경제 지표의 부진, 또 둔화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있었던 게 6월 중순경부터 이제 7월 중순경부터 이제 돌아가 보면 이제 달러엔 환율이 거의 한 4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즉 엔화가 달러 대비 이제 약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일본 재무성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적인 가치 방어를 위한 개입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BOJ가 금리 인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압력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월 달에 이제 이게 한 차례 이제 폭풍을 좀 몰고 지나갔었는데, 그러면서 JP모건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글로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75% 정도가 청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건 뭐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 엔화 강세가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안화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결론적으로는 이런 통화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압력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좀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엔화의 이제 투기적 포지션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38년 만에 이제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의 모습을 보였을 때는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 8월 중순 이후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론 이제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금 엔화 강세가 좀 더 지지될 수 있는 수급적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월 시장 어떻게 저희가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지 조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중요한 거는 앞서 이제 여러 앵커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경제 지표가 꽤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우리나라 증시가 8월 급락장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시원치 않은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증시의 주도주와 좀 모멘텀이 부재했던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잘 내어주는 게 결국엔 이제 외국인 수급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도주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연초 이후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외국인 누적 순매수를 한번 살펴보면 연중 최고점이 거의 한 19조 원까지 갔다가 어제자 기준으로 보면 13조 원이니까 대략 이번에 반등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6조 원 가까이 반도체에 대해서 순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오늘 하락세를 이제 보니까 고점 대비 7월 11일 고점 대비 한 38% 정도 하락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주도주의 부재, 그게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의 모멘텀 부재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앞서 미국 중심으로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난 8월 증시에서 섹터별로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제 경기 방어 섹터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현상이 앞으로 좀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경기 방어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밸류과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저는 핵심은 배당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배당 관련한 업종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금융이나 자동차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업종에 대한 비중도 어떻게 보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경제 데이터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GDP 3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인 GDP 나우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분기 미국의 GDP 나우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반도체 주도주의 부재, 우리 국내 증시 모멘텀이 약화되어 있고 경기 방어에 대한 비중을 높일 필요도 있다는 점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석환 미래에셋 디지털 리서치팀 수석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